AM 1230 우리 방송 시사 포커스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의 재료와 전통적인 양조 방식으로 저온 숙성시킨 해창 막걸리, 젊어지는 얼굴, 젊어지는 피부, 강력한 보습, 셀리온 화장품,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결국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식의 딜을 끌어냈습니다. 전격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의 핵심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정리를 해드려봅니다. 한미 무역 합의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예고했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이보다 낮은 15%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분야에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에 대해서 미국 중심의 경제 재편이자 승리라고 자평했고, 상무장관 역시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앞서서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도 유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맺었습니다. 각 나라별로의 그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합의를 비교를 해볼까요? 우선은 상호 관세율 인하 부분이 됩니다. 한국이 25%에서 15%로 이제 하향 조정된 내용, 일본 역시 25%였지만 15%. 일본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원래 발표가 될 때 백악관에서 그 로즈가든에서 발표가 될 순간에는 24%였었는데 거기에서 25%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고 25%에서 그 15%로 내리게 된 내용이 일본이었고, 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율이 30%의 내용이었지만 이 또한 15%. 결과적으로 보면 각 나라가 한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연합이든 결과적으로는 15%라는 숫자를 똑같이 가져오게 됐지만 그 안에서의 각 그 나라들이 가지게 됐었던 우여곡절의 내용들, 그리고 숫자가 조금씩은 달리했던 부분이 결국 15%라는 내용으로 같은 숫자로 다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자동차 관세율 역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모두 25%였지만 그 또한 동일하게 15%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농산물의 경우는 한국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쌀 및 일부 농산물의 개방을 확대하고 미니멈의 액세스 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일본은 정리가 됐고, 유럽연합은 일부 농산물에서 무관세,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도 협상 중에 있는 큰 그림만 지금 잡아나간 거죠. 전체 관세율은 15%,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 금액은 3,500억 달러. 네, 이런 정도의 큰 그림, 그리고 그 나머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조율 중인 상황으로서 각 나라들도 일본도 유럽도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3,500억 달러뿐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제품에 대한 구매 금액이 지금 명시화가 됐습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등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좀 정리가 됐고, 앞서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에너지 쪽에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의 LNG와의 합작이라는 내용만 있지 실제 금액이 어느 정도에 된다는 그 금액이 공개가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점, 이게 여기 에너지 제외에서의 약간의 좀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또 대미 투자 규모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가 3,500억 달러, 그 중에서 그 3,500억 달러의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분야에 투입이 되는 세부적인 내용들. 일본 같은 경우가 이 규모가 대미 투자 규모는 5,500억 달러가 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가 된다라는 것으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도 나라별 좀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의 숫자적인 것으로 봤을 때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라는 게 뭐 일본이나 유럽 연합에 비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질 투자 규모가 일본의 36% 수준이라고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관세율도 관세율이지만 투자 수익의 귀속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투자에 대해서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라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고, 결국 높은 관세를 피하기는 했지만 미국 중심의 무역 게임 속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 셈이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대미 투자 규모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런 무역 거래로서가 아니라 아예 그럼 제조를 미국으로 그냥 가져가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관세도 없고, 그런 그 기업 쪽에서의 어떤 그 이해관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장기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대미 투자 규모라는 규모만으로, 숫자만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그게 정말로 또 모든 이익의 90%는 미국으로 가고,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관세를 피하기는 했었을지라도 결국은 미국 중심의 무역 산업 안에서, 그 그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외교, 단순한 무역 협상을 벗어나서 이거는 경제를 도구로 한 외교였고 정치 전략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동맹국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투자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방식이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내에 노동자 그리고 제조업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었고, 또 미국에서의 투자 유치, 노동자 일자리 확보라고 하는 카드를 반복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특히 민감했던 두 가지 사안, 자동차 관세 그리고 농산물 시장에서도 한국에서 좀 방어에 나선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일본과 유럽도 마찬가지 15%입니다. 한국이 기존 한미 FTA에 따라서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2.5%의 추가로 12.5%가 더해지면서 15%의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일본과 유럽연합이 적응받은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것 또한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같은 숫자지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그런 좀 차이는 분명하게 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도 쌀과 소고기 등의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해석의 차이가 조금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농산물 부분이 됩니다. 향후 이 부분이 그래서 쟁점으로 다시금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농산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좀 주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지금 있다라는 거. 다시 숫자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6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또 트럼프 일기 때에도 한미 FTA를 개정하게 된 2018년에 비해서 무려 4배 증가한 수치로서 이 무역의 흑자 확대가 한국 입장에서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경한 협상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의 해소를 명분으로써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고, 또 미국산의 제품을 수용하고,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를 강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불공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움직임이었고, 한국은 결국 높은 관세 대신에 대규모 투자라는 선택지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전격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를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피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상호 관세율이나 이런 게 인하가 됐다는 것은 피했지만 완전히 이긴 거는 아니고, 선방했지만 확실한 성과로 보기에는 애매한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연합도 지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 상황은 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동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역전쟁 앞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 요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2주 이내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또 여기에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 본격 논의가 될 예정이고, 과연 다음 무대에서도 한국이
관세의 정치를 뚫고 또 한 번 그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 바라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가 남아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 전격 타결된 내용 중심으로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좀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요일도 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굵직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드리는 시사 포커스는 기슬레인 맥스웰의 상고 사건입니다. 이 상고 사건을 대법원이 다룰 예정이다라는 뉴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넘어서서 미국의 사법정의, 권력의 책임, 그리고 정치적인 합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연방 법무부, 의회까지도 이 모두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휘말려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스캔들, 거기에서 연방 대법원이 오는 9월 29일 기슬레인 맥스웰의 상고 청원을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 그녀가 아동 성매매 및 공모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첫 대법원 심리가 단계가 되고 있고 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죠. 이 회의가 대중에게 공개되지는 않고 심리가 끝난 후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기각이 된다면 맥스웰에게는 더 이상 항소의 길이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심리가 수락이 된다면 맥스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앱스타인의 2007년 형사 합의가 자신에게도 면책을 준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놓고 대법원이 정식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개인의 항소가 아닌 이유도 잠시 후에 곧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J, 국무부와 또 FBI 더 이상 공개할 게 없다. 발표를 했습니다만 더 이상 공개할 게 없다라는 것을 하지만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맥스웰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연방 법무부 DOJ와 FBI의 최근에 앱스타인과 사건 관련 자료 정리 발표가 있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은 다 확인됐고 더 이상 공개 가능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사 대상자에 대한 형사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 대중의 반응이 차가웠고 특히 트럼프 지지층과 보수 진영 마가 진영에서는 약속했다는 진실 공개는 어디 갔느냐며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펜 본디 법무장관과 카시 파텔 FBI 국장이 직접 거론되면서 내부의 침묵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지게 됐고 이런 불신이 단순히 음모론적인 감정이 아니고 앱스타인이 생전에 정치인이나 재계 거물, 로열 패밀리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남긴 명단에는 아직도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이 상황에서 법무부와 FBI가 종결을 선언한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가 그 점이 지금의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앱스타인의 이슈는 불쾌하지만 지루한 주제라고 평가절하했고 또 한편으로는 국무부에게 또 압력을 넣어서 자료 공개를 지시를 했고 이게 곧 대법원의 맥스웰 심리 예고 시점상과 맞물려 있다라는 거. 현재 백악관 주변에서는 맥스웰에 대한 사면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사면 고려 중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00명의 이름을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사건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게 바로 DOJ 고위 인사와 맥스웰의 최근에 직접 면담이 있었고 여기에서 100명의 이름이 났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부장관인 토드 블랑슈가 플로리다 탈라이시 교도소에서 이틀간 맥스웰과 만나서 직접 질문을 하고 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맥스웰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마커스에 따르면 약 100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숨기지 않고 모두 답했다. 여기에서의 그 100명? 이제는 기슬레인 맥스웰의 입에 달려있는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리고 이번이 그녀가 처음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받은 기회였다라고 변호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항소 절차를 넘어서서 맥스웰이 사실상 정보 제공자, 인포먼트라는 역할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과연 그녀가 말한 100명의 이름 중에는 누가 있을지 이거는 공개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퀘스천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의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원감시위원회에서 기슬레인 맥스웰에게 공식 소환장을 보내서 청문회 증언을 요구를 하게 됐죠. 맥스웰 측은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면책을 요구를 했고 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응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맥스웰이 의회에서도 폭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 전면 면책이라는 조건은 그만큼 맥스웰이 제공할 정보가 크고 민감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지금 의회는 법무부와 FBI의 침묵을 뚫기 위해서 맥스웰이라는 우회로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공개 청문회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인 거래로 흐를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기슬레인 맥스웰의 상고, 개인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었고 이제는 사법부까지도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녀의 입은 앱스타인 사망 이후에 닫혀 있었던 진실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피로해하면서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법무부는 무대 뒤에서 맥스웰과 접촉을 했고요. 의회는 다시 그를 무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스캔들은 법률의 영역에서 또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9월 29일. 대법원이 맥스웰 사건을 정식으로 심리할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그날. 우리는 미국 사법 시스템과 권력 구조가 어디까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다시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시사 포커스 앱스타인 스캔들의 부활, 기슬레인 맥스웰의 입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최고의 재료와 전통적인 양조 방식으로 저온 숙성시킨 해창 막걸리, 젊어지는 얼굴, 젊어지는 피부, 강력한 보습, 셀리온 화장품, 최고를 향한 열정,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36년을 한결같이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한 제임스 홍 변호사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